코마 상태에서 깨어났다. 몸이 굳어 있었다. 희미하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냉담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언제 저 여자의 생명 유지 장치를 떼지? 나는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일 때까지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제가 탈출을 도와드릴게요. 저들은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요. 아버지가 실종 및 사망 판정을 받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다. 경찰은 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개인 별장 뒤 저수지에서 낚시할 때 자주 사용하던 작은 보트가 악천후로 인해 전복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아버지의 시신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어둡고 차가운 물속 깊은 곳에 삼켜진 채로 그날 이후 내 세상은 무너졌다. 나는 유일한 부모이자 내 삶의 기둥이었고 가장 큰 보호자였던 분을 잃었다. 그 깊은 슬픔 속에서도 나는 남편 민준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은 3년 전 나와 결혼한 남자였다. 그는 언제나 다정하고 세심했으며 나를 무척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 시어머니 영희 씨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밤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내가 울 때면 안아주었으며 푹 쉬라고 다독여주었다. 겉으로 보기에 내 삶은 비극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가족의 모습 그 자체였다. 하지만 웅장한 우리 집의 벽 뒤편에서는 서서히 기이한 무언가가 기어들어와 내 온전한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모든 것은 아버지가 내 휴대폰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 한 통에서 시작되었다. 경찰이 추정한 아버지의 사망 시각보다 정확히 3시간 전에 온 문자였다. 그 문자는 매우 이상하고 평소답지 않았다. 아버지는 수수께끼 같은 문자를 보내는 분이 아니었다. 그 문자는 그저 숫자 배열과 짧은 한 문장뿐이었다. 411만 8,922. 오직 내 딸에게만. 처음에는 아버지가 문자를 잘못 보냈거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잘못 눌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 판정을 받은 후 그 문자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아버지는 왜 그런 숫자들을 보냈을까? 오직 내 딸에게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나는 민준에게 몇 번이고 이 사실을 물었지만 그는 그저 나를 안아주며 아버지가 사고 전에 노쇠해서 정신이 없으셨거나 아무렇게나 타이핑하셨을 거라고 말했다. 민준은 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만 생각하라고 했다. 하지만 자식으로서의 내 직감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회사에 가고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사이 나는 경찰이 별장에서 수습해온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의 서류 가방을 살피던 중 나는 작고 검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은 아버지의 차에 있던 메모리 카드가 아니라 민준의 차에 있던 예비 메모리 카드였다. 호기심이 슬픔을 이겼다. 나는 메모리 카드를 들고 내 방으로 가문을 잠그고 노트북에 꽂았다. 그 안에 있는 영상 파일 목록을 열 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대부분은 평범한 주행 영상이었다. 하지만 내 눈은 아버지가 실종된 바로 그날 녹화된 파일 하나에 꽂혔다. 화면 속 시간은 오후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가 물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그 시간이었다. 나는 영상을 재생했다. 블랙박스 카메라는 민준의 차가 우리 별장 저수지로 바로 이어지는 나무가 우거진 곳에 주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민준은 그날 시내에서 고객과 미팅이 있다고 했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 모임에 갔다고 했다. 왜 민준의 차가 아버지의 별장에 있었을까? 영상은 나뭇잎에 가려져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블랙박스 마이크는 차 밖의 소리를 매우 또렷하게 잡아내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숨을 참았다. 흔적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해.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다.
평소 내게 사용하던 부드러운 말투와는 전혀 달랐다. 어머니가 그 사람 물건들은 다 치웠어요. 빨리 그 고집불통 늙은이 처리해요. 그가 유언장을 바꾸기 전에 시간이 얼마 없다고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시어머니 영희 씨의 목소리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몸이 심하게 떨렸다.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한 걸까? 아버지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걸까? 아니면 더 끔찍하게도 그들이 아버지를 물에 빠뜨린 걸까? 머릿속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주 전의 일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갑자기 크게 화를 내며 20년 동안 일해온 우리 별장 관리인 최 기사님을 해고했다. 그때 아버지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다. 그저 서재에 틀어박혀 계실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야 기억이 났다. 최 기사님을 해고하라고 부추긴 것은 민준과 시어머니였다. 그들은 최 기사님이 늙고 술에 취해 있을 때가 많으며 별장 물건을 훔친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결국 최 기사님을 해고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별장은 관리인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이건 매우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별장의 유일한 목격자를 제거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불행한 날에 아버지를 찾아갔다. 나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내가 잠들 때마다 안아주던 그 남자는 다정한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숨긴 괴물이었다. 나는 이 증거를 경찰에 가져가야 했다. 그들을 감옥에 보내야 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뽑아 재킷 주머니 깊숙이 숨겼다. 노트북에서 영상 재생 기록을 지우고 서둘러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평소처럼 퇴근했다.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물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 속의 혐오감과 공포는 완벽하게 숨길 수 없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준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 그는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자기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손도 계속 떨고 있고. 무슨 일 있어? 또 아버지 생각하는 거야? 민준이 뼈를 내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도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자애롭지 않았다.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 얘야. 오후부터 불안해 보이더구나. 혹시 민준이 서재에 들어갔니? 시어머니가 쏘아붙였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잠을 좀 설쳐서요. 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나는 즉시 고개를 숙여 그들의 시선을 피했다. 나는 민준이 매우 눈치가 빠른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분명 내 불안함을 눈치챘을 것이다. 내일 아침 일찍 아버지 산소에 놓을 꽃을 사러 간다는 핑계로 이 집을 빠져나가야 했다. 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내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민주는 일찍 회사로 출근했고 시어머니는 뒤뜰 정원에서 바빴다. 나는 차갑게 땀이 밴 손으로 차키를 쥐고 시동을 걸어 집 대문을 빠져나왔다. 곧 내 남편을 직접 감옥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구불구불한 내리막길을 따라 차를 몰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페달이 텅 빈 것처럼 쑥 들어갔다. 고장 난 것이었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몇 번이고 페달을 밟았지만 차는 전혀 속도가 줄지 않았다. 오히려 가파른 내리막길 때문에 속도가 점점 더 붙었다. 공포가 나를 덮쳤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보려 했지만 레버가 걸려 당겨지지 않았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저 앞에는 그 커브와 함께 아찔한 낭떠러지가 있었다. 나는 마주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있는 힘껏 돌렸지만 차는 통제력을 잃었다.
귀를 찢는 타이어 마찰음이 내 비명과 뒤섞여 울려 퍼졌다. 눈앞의 풍경이 빠르게 회전했다. 내 차는 엄청난 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나가 몇 바퀴를 구른 뒤 굉음과 함께 거대한 나무에 부딪혔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 흩어지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고통이 가슴과 머리를 덮쳤다. 시야가 서서히 흐려졌다. 주변의 소음이 잦아들고 천천히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식탁에서 차갑게 미소 짓던 남편의 얼굴이었다. 어둡고 차갑고 고요했다. 나는 끝없는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풀로 붙인 것처럼 무거웠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지만 몸의 어떤 근육도 내 뇌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내 몸 안에 갇혀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청각은 서서히 회복되었다. 처음 들린 소리는 단조롭고 규칙적인 기계음이었다. 심박수 측정기 소리, 삐삐. 그리고 나는 팔에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다. 누군가 붕대를 갈고 내 혈관에 꽂힌 수액줄을 바로잡고 있었다. 병원 특유의 냄새, 소독약과 갓 닦은 바닥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힘내세요, 사모님. 고비는 넘기셨어요.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목소리 톤으로 보아 그녀는 간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리치고 싶었다. 울면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살인 미수였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예전에 읽었던 의학 기사에서 이런 상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다. 감금 증후군, 심각한 뇌외상과 마취제 효과로 인해 몸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지만 의식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발걸음과 하이힐 소리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 발걸음은 내 침대 바로 옆에서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겁고 숨막히게 변하는 것 같았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간호사님? 그건 민준의 목소리였다. 재단 앞에서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의 목소리. 환자분은 아직 코마 상태입니다, 사장님.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지만 뇌가 깨어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추가 수액을 가지러 잠시 나가보겠습니다. 간호사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나는 간호사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마도 간호사는 방 안의 분리 커튼 뒤에 아직 있는 것 같았다. 몇 초간의 정적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그냥 죽어버리지 왜 살아남은 거야? 영희 씨가 쉬쉬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노골적인 증오가 가득했다. 우리가 밤새 브레이크 선을 자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재수없는 년은 아직도 숨을 쉬고 있잖아. 그냥 지금 당장 생명 유지 장치 뽑아버려. 민준아, 이 모든 걸 빨리 끝내자. 시어머니가 내뱉는 모든 단어가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그들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내 남편이 직접 내 차를 망가뜨렸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내 이마에 입을 맞춰주던 그 남자가 내 죽음을 바라는 바로 그 남자였다. 다친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는 없었지만 내 영혼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미쳤어요, 어머니. 민준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병원 CCTV가 사방에 깔려 있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일 수는 없다고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저 애가 깨어나서 그 메모리 카드 영상에 대해 기억해내면 우린 끝장이야. 민준아, 걔는 분명 저수지에서 우리가 찍힌 걸 봤을 거야. 그래서 어젯밤에 그렇게 이상하게 굴었던 거라고.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쏘아붙였다. 들으세요,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내 얼굴 쪽으로 더 가감히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의 숨결이 귓가에 느껴져 역겨움이 치밀었다. 지금 죽이면 안 돼요. 그 늙은이가 모든 자산, 회사 자금, 유산을 수백 킬로그램의 골드바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비밀 금고에 숨겨놨다고요.
그게 이 여자랑 무슨 상관인데? 시어머니가 조급하게 물었다. 그 암호는 그 늙은이랑 하은이만 알기 때문이에요. 민준이 거친 속삭임으로 쏘아붙였다. 그 늙은이가 내가 휴대폰을 저수지에 던져버리기 직전에 하은이 휴대폰으로 위치 암호를 보냈어요. 지금 하은이 휴대폰은 지문이랑 얼굴 인식으로 잠겨 있다고요. 하은이가 지금 죽으면 그 휴대폰은 영원히 잠기고 우리는 그 골드바 금고가 어디 있는지 절대 찾을 수 없게 돼요. 우리는 걔가 살아있어야 해요. 적어도 그 암호에 대해 입을 열 때까지는. 가슴이 분노와 불신으로 터질 것 같았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금 때문이었다. 3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보여준 모든 사랑과 포옹, 달콤한 약속들은 단지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위장이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낭비벽이 심하고 빚이 많은 민준에게 재산을 넘겨주지 않으려 하자 아버지를 죽였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 열쇠이기 때문에 나를 고문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걔가 깨어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안감에 떨렸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집에서 요양한다는 핑계로 집으로 데려올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면 휴대폰을 열고 금고가 어디 있는지 말하도록 만들 거라고요. 금을 손에 넣고 나면 제가 직접 걔가 아버지를 따라 저수지 밑바닥으로 가게 만들어 줄 테니까. 민준이 무정한 냉소와 함께 말했다. 산산조각.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 남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악마의 탈을 쓴 존재였다. 마비될 듯한 공포가 내 몸의 모든 세포로 퍼져나갔다. 나는 집으로 끌려가 고문당하고 내 집에서 살해당할 것이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었다. 경찰은 이걸 단순한 교통사고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스스로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과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창가 쪽으로 멀어졌다. 그들은 나를 집으로 옮길 계획에 대해 아주 낮은 목소리로 계속 다투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누군가가 내 침대 옆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발소리는 아주 조용했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소독약 냄새가 다시 났다. 아까 그 간호사였다. 그녀는 몸을 아주 낮게 숙였다. 그녀의 입술이 거의 내 귓가에 닿을 정도였다. 다 들었어요. 그녀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 이름은 지수예요. 기억 상실인 척해야 해요. 아무것도 기억나는 척하면 안 돼요. 당신이 그 영상이나 금고 암호에 대해 기억한다는 걸 알면 그들은 오늘 당장 당신을 죽일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내 몸은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줄기 밝은 희망이 갑자기 타올랐다. 이 간호사, 전혀 모르는 이 타인이 자신의 직업과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주려 하고 있었다. 내 공포는 서서히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로 바뀌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과 시어머니가 다시 내 침대로 다가왔다. 지수 씨는 재빨리 자신의 역할로 돌아가 내 팔을 만지며 손가락을 부드럽게 마사지했다. 기적적으로 지수 씨의 마사지 덕분인지 아니면 마취제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해서인지 나는 서서히 눈꺼풀을 움직일 수 있었다. 중환자실의 불빛이 망막을 찔렀다. 나는 나지막이 신음했다. 쉬고 약한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자기야, 하은아, 정신이 들어? 민준이 사랑이 넘치는 듯한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피부가 닿자 혐오감에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지수 씨의 말을 기억했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텅 빈 시선으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 누구세요? 여긴 어디죠? 나는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귀에조차 그렇게 들렸다. 민주는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수 씨가 즉시 의료 전문가의 전문적인 태도로 중재에 나섰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사모님, 환자분을 압박하지 말아주세요.
뇌 스캔 결과에 따르면 환자분은 머리에 아주 강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역행성 기억 상실증을 겪고 계세요. 최근 몇 달 혹은 그 이상의 기억이 외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나는 민준의 턱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해서 안도로 바뀌었다. 그들은 믿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살인과 내 사고에 대한 기억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졌다고 정말로 생각하고 있었다. 괜찮아, 자기야. 민준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내 남편이야. 넌 사고를 당했어. 푹 쉬어. 내가 집으로 데려가서 네가 모든 걸 기억할 때까지 돌봐줄게. 텅 빈 내 시선 뒤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집에 가지 않을 거야, 민준. 나는 오늘 밤 도망칠 거고 돌아와서 너희 둘을 남김없이 파괴해버릴 거야. 밤이 서서히 병원을 뒤덮었고 중환자실 복도에는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오후부터 나는 기억을 잃은 여자 역할을 계속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 내 병실에 들어왔었다. 반쯤 감은 눈 너머로 나는 남편이 의사와 이야기하며 역겨운 미소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남편은 내일 아침 나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집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받는 것이 잃어버린 기억을 더 빨리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는 잠시 거절하며 내 머리의 충격이 매우 심각하므로 적어도 일주일은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부와 영향력으로 남편은 병원 측을 압박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강제 퇴원 서약서에 서명하고 집에서 나를 돌볼 최고의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정을 듣고 내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가정 간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목격자 없는 고문으로 가는 티켓이었다. 우리 집 문이 굳게 닫히는 순간 남편은 더 이상 부드럽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내가 아버지께서 남긴 비밀 금고의 위치와 암호를 말할 때까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나를 고문하고 학대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흔적도 없이 나를 제거할 것이다. 면회 시간이 끝난 후 남편이 내 침대로 다가왔다. 그는 손등으로 내 뺨을 쓰다듬었다. 한때는 나를 안전하게 느끼게 했던 그 손길이 이제는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다. 나 먼저 갈게, 자기야. 내일 아침 일찍 데리러 올게.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남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치 독사의 쉬쉬거림처럼 속삭였다.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돌아서서 시어머니와 함께 병실을 나갔다. 문이 굳게 닫히고 그들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참았던 숨을 절망적으로 내쉬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몸이 너무 아팠다.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고통은 내 영혼을 옥죄는 공포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내일 아침이 내 삶의 마지막 기한이었다. 오늘 밤 이곳을 떠나지 못하면 나는 다시는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해가 뜨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와 옆에 있는 심박수 측정기 소리만 들렸다. 약 2시간 후 병원이 완전히 조용해졌을 때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한 여성이 빠르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들어왔다. 낮에 내 귓가에 구원의 약속을 속삭였던 간호사 지수 씨였다. 지수 씨는 즉시 내 침대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중간 크기의 천가방이 들려 있었다. 준비되셨어요? 지수 씨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은 나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남편분께서 내일 아침 퇴원 수속을 모두 마쳤어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오늘 밤 야간 근무는 아래층에서 응급수술이 있어서 경비가 허술해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예요.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줘요, 지수 씨. 그들 손에 죽고 싶지 않아요. 나는 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수 씨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는 내 손등에서 수액 바늘을 뽑았다. 날카로운 통증이 피부를 찔러 고통에 신음했지만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지수 씨는 주사 자국을 알코올 솜으로 누르고 반창고를 붙였다. 그 후 그녀는 가져온 천가방을 열고 연한 파란색 간호사복 한 벌을 꺼냈다. 얼굴을 가릴 의료용 마스크와 간호사 모자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이걸 입으세요. 사이즈가 좀 클 수도 있지만 복도에 있는 CCTV와 보안 요원들로부터 신분을 감춰줄 거예요. 제가 일어서는 걸 도와드릴게요. 지수 씨가 내 몸을 부축하며 말했다. 옷을 입는 과정은 엄청난 고문이었다. 어깨와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모든 신경을 타고 퍼졌다. 교통사고로 인한 온몸의 멍이 아직 생생했다. 머리가 격렬하게 울려 시야가 잠시 흐릿해졌다. 하지만 아드레날린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나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지수 씨의 도움으로 나는 마침내 간호사복을 입는데 성공했다. 지수 씨는 내 얼굴에 마스크를 씌워주어 눈만 보이게 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지수 씨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를 통해 나가서 비상계단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갈 거예요. 제 차가 거기에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다리를 좀 절어도 괜찮아요. 절대 CCTV 쪽으로 고개를 들면 안 돼요. 누가 물으면 제가 대답할게요. 나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 씨는 나를 중환자실 밖으로 이끌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섬뜩하게 느껴졌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반짝이는 바닥에 우리의 그림자를 비췄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거나 환자용 침대가 밀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반사적으로 지수 씨의 팔을 꽉 잡았다. 우리는 약물 카트 뒤에 숨고 벽에 몸을 바싹 붙이며 야간 순찰 중인 보안 요원의 손전등 불빛을 피했다.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었다. 다리가 심하게 떨려 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지수 씨가 재빨리 내 몸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내가 완전히 기댈 수 있게 해주었다. 답답한 마스크 뒤로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지옥 같았던 사계층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어둡고 눅눅한 냄새가 나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지수 씨는 나를 낡은 은색 세단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조수석 문을 열어 나를 태우고 재빨리 운전석으로 달려갔다. 차에 시동이 걸리고 우리가 병원 구역을 빠져나가는 순간 나는 숨을 헐떡이며 차 시트에 머리를 기댔다. 하지만 안도감은 몇 초밖에 가지 않았다. 차가 조용하고 어두운 도시의 거리를 가로지를 때 극심한 편집증이 내 정신을 장악했다. 나는 옆 거울과 앞 거울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뒤에서 한 쌍의 헤드라이트가 나타날 때마다 나는 숨을 참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차에 남편이 타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내 탈출을 눈치채고 내 위치를 추적해서 이 한적한 도로에서 나를 죽이려 쫓아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지수 씨, 저 앞에서 좌회전해요. 저 작은 길로 유턴해요. 몇 분 동안 검은색 차 한 대가 계속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나는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지수 씨는 놀랐지만 즉시 핸들을 꺾어 어두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우리를 지나쳐 직진하는 검은색 차를 피한 것이었다. 지수 씨는 조용한 길가에 잠시 차를 세우고 동정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 숨은 여전히 가빴고 손은 심하게 떨리며 무릎을 꽉 쥐고 있었다. 이제 안전해요.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어요. 지수 씨가 나를 진정시키려 말했다. 하지만 목적 없이 계속 시내를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제 차에 기름이 많지 않아요. 어디로 숨어야 할지 알려주셔야 해요. 믿을 만한 친한 친구나 가족이 있나요? 지수 씨의 질문에 나는 침묵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휴대폰도, 돈 한 푼도, 신분증도 없었다. 남편이 내 친구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집으로 갈 수는 없었다. 남편은 분명 그들의 집을 하나하나 찾아갈 것이다. 주민등록증과 현금 없이는 호텔 방을 빌릴 수도 없었다. 나는 정말로 외톨이였고 궁지에 몰렸다. 숨막히는 절망 속에서 병원에서 시어머니와 나누었던 대화가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들은 내 차를 망가뜨렸다.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은 아버지를 물에 빠뜨릴 때 목격자가 없도록 아버지의 별장 관리인을 해고했다. 아버지의 별장 관리인 최 기사님. 그 이름을 기억해냈을 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다. 최 기사님은 수십 년 전 총상으로 조기 퇴직한 전직 형사였다. 그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고 그 후 아버지가 아끼는 별장의 관리인으로 고용되었다. 최 기사님은 아버지께 매우 충성스러웠다. 심지어 나를 친딸처럼 여겼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주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억지를 부리고 최 기사님을 모함하여 그가 부당하게 해고되고 별장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다. 최 기사님은 분명 남편과 시어머니를 증오하고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 기사님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점이다. 남편은 내가 자신이 모욕하고 쫓아낸 늙은 남자에게 피신처를 찾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그곳은 남편의 사교 범위와 감시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지수 씨, 나는 다시 단호함을 찾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준 그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요. 도시, 동쪽 외곽의 시골 마을로 가요. 그곳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파멸시킬 똑같은 이유를 가진 사람이요. 지수 씨는 많은 것을 묻지 않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핸들을 돌려 낡은 세단을 다시 큰 길로 몰았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내 인생에 남은 유일한 희미한 빛을 향해 달려갔다. 시골 마을 외곽으로 가는 데는 거의 이 시간이 걸렸다. 도심을 벗어날수록 고층 빌딩 풍경은 어두운 논과 길가의 무성한 나무들로 바뀌었다. 변변한 가로등도 없이 오직 지수 씨 차의 헤드라이트만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다. 가는 내내 나는 침묵했다. 머리는 차가운 차창에 기댄 채 생각은 격렬하게 소용돌이쳤다. 부드럽게 미소 짓던 남편의 얼굴은 끔찍한 괴물의 그림자로 변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탐욕스러운 악마의 미소로 변했다. 그리고 차가운 저수지에 잠긴 아버지의 모습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고문했다. 마침내 지수 씨의 차가 속도를 줄이고 자갈이 깔린 흙길로 들어섰다. 그 길 끝에는 반은 벽돌이고 반은 나무로 된 소박한 집이 망고나무가 우거진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집은 조용해 보였지만 앞 창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충직한 전 별장 관리인 최 기사님의 집이었다. 지수 씨는 차에 시동을 껐다. 집 주변은 매우 고요했다. 귀뚜라미 소리만이 서로 어우러져 들릴 뿐이었다. 지수 씨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달려와 내가 내리는 것을 도왔다. 시골의 밤 공기는 훨씬 더 차갑고 뼛속까지 시렸다. 나는 지수 씨의 어깨에 기댄 채 헐렁한 간호사복을 여몄다. 절뚝거리며 우리는 집 앞 현관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나무 문을 천천히 두드렸다. 첫 번째 노크에는 반응이 없었다. 이번에는 좀 더 세게 다시 두드렸다. 최 기사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밤바람에 거의 묻힐 뻔한 쉰 목소리로 불렀다. 집 안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고 이어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와 쇠빗장이 당겨지는 소리가 났다.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다. 최 기사님이 낡은 재킷과 체크무늬 바지를 입고 문지방에 서 있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은 내가 엉망인 상태로 낯선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간호사복을 입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말할 수 없이 놀란 표정이었다. 세상에, 아가씨, 어쩌다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최 기사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쳤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재빨리 지수 씨에게서 내 몸을 넘겨받아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한 뒤 문을 단단히 잠갔다. 최 기사님의 거실은 매우 소박했고 희미한 노란 전구 하나만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나무 테이블이 있었고 갓 내린 블랙커피의 진한 향이 공기 중에 퍼져 있었다. 하지만 내 관심은 집안의 가구에 쏠리지 않았다. 내 발걸음은 갑자기 멈췄다. 발이 시멘트 바닥에 못 박힌 듯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방구석을 응시하며 눈을 크게 떴다. 그곳 낡은 등나무 의자에 중년의 남자가 뜨거운 커피 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 남자가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다. 얼굴에 뚜렷한 윤곽, 온화한 눈빛, 그리고 차분한 앉음새, 이건 불가능했다. 이건 분명 머리에 받은 충격으로 인한 환각일 것이다. 아직 혈관에 남아있는 마취제 효과일 것이다. 내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는 한 달 전 실종되어 물에 빠져 죽었다고 발표된 사람이었다. 그는 나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살아계셨다. 아버지 손에 있던 커피잔이 급하게 테이블 위로 놓였다. 아버지는 일어섰고 내 멍과 상처로 가득한 모습을 보고 나만큼이나 놀란 얼굴이었다. 그의 눈에는 즉시 눈물이 고였다. 내 딸, 아버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 한마디가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내 모든 이성이 무너졌다. 그것은 정말 현실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억누를 수 없는 히스테릭한 울음이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었다. 한 달 동안 나를 가두었던 모든 고통과 공포, 그리움을 토해냈다. 아버지는 내게 달려와 바닥에 몸을 던지고 내 몸을 아주 꽉 껴안았다. 그의 따뜻한 품, 특유의 채취,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나는 절망적으로 그의 품에 안겨 가슴에 얼굴을 묻고 숨이 찰 때까지 울었다. 문가에서 지수 씨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죽었어야 할 남자가 지금 자신의 환자를 껴안고 있는 모습에 분명 혼란스러웠겠지만 그 순간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있기로 했다. 아버지 살아계셨군요. 다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그들이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나는 슬픈 울음 사이로 중얼거렸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만지며 내 앞에 남자가 숨쉬는 사람이지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아버지는 내 머리에 입을 맞추며 몇 번이고 속삭였다. 아버지의 눈물 또한 내 머리카락을 적셨다. 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생각은 없었다. 그 자식이 이렇게 빨리 너를 해칠 줄은 몰랐구나. 감정적인 울음으로 가득 찼던 몇 분이 지난 후 최 기사님은 우리가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고 나를 등나무 의자에 앉혔다. 지수 씨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내 옆에 앉아 마치 놓으면 내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돌아가신 척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골드바 금고의 비밀번호를 그토록 원했던 걸까요? 나는 여전히 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명확한 답을 찾으려 물었다.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의 시선은 매우 진지하고 날카로워졌다. 잘 들어라, 딸아. 내 남편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몇 달 전 나는 그가 관리하는 우리 회사 재무 보고서에서 이상한 점을 많이 발견하고 몰래 사설 탐정을 고용해 내 남편의 배경을 조사했다. 그리고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지. 내 남편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위험한 조직에게 쫓기고 있었고 내 시어머니, 그 탐욕스러운 여자가 내 남편을 계속 부추겨 그 빚을 갚기 위해 우리 가족의 자산을 훔치고 팔도록 한 주동자였다. 나는 그 진실을 듣고 숨을 헐떡였다. 남편이 우리 가족을 속인 도박꾼이라는 사실에 속이 더욱 메스꺼워졌다. 아버지는 그들이 내 재산을 빼앗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라는 걸 알았다. 내가 만약 평범하게 죽는다면 그들은 너를 완전히 통제할 테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가득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탐욕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들을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쳐넣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나는 일부러 그들을 유인했지. 내 남편에게 내가 비밀 자산의 대부분을 팔아 수백 킬로그램의 골드바로 바꿨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금은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고 너와 나만이 그 위치와 암호를 안다고 했지. 하지만 그 금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우리 가족이 부유하긴 했지만 터무니없는 양의 금괴를 숨겨두는 습관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을 끊었다. 아버지는 얇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금고는 네가 어릴 때 살던 낡은 집에 실제로 있지만 그 안은 오래전에 비어 있었다. 그건 단지 미끼였을 뿐이다. 딸아, 가장 탐욕스러운 쥐를 잡기 위한 치명적인 미끼. 아버지는 최 기사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남편과 시어머니가 최 기사님을 비열한 모함으로 해고하려 했을 때 나는 그들이 별장에서 목격자를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저수지에서 나를 죽일 계획이었지. 그때 나와 최 기사님은 복수 계획을 세웠다. 최 기사님은 몰래 자신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 별장 구역으로 다시 잠입했다. 그날 밤 내 남편이 나를 부두에서 밀었을 때 최 기사님은 빽빽한 덤불 뒤에 숨어 그 모든 장면을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지.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들키지 않고 그 깊은 저수지에서 살아남으셨어요? 나는 그 위험천만한 계획의 세부 사항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그 전날 부두의 지지기둥 아래 작은 산소통을 숨겨두었다.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즉시 그 산소통을 잡고 내 남편과 시어머니가 현장을 떠날 때까지 부두 아래에 숨어 있었다. 아버지가 설명했다. 그들이 떠난 후 최 기사님이 나를 돛으로 끌어올렸고 우리는 이 집에 숨어 지냈지. 그럼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한 달 동안 저를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살게 내버려 두셨어요? 내 목소리에는 약간의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매우 후회하는 모습이었다. 내 남편은 아주 똑똑하고 교활한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이다. 딸아, 네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 남편은 내 눈빛, 내 몸짓에서 거짓말을 읽어냈을 것이다. 나는 네가 정말로 무너지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서 네 남편이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고 안심하고 오만해지길 바랐다. 나와 최 기사님은 그들을 계획 살인과 강도 혐의로 엮을 다른 증거들을 모을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변호사도 구해주지 못하도록 감옥에서 썩게 만들고 싶었다. 아버지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음 문장을 이어갈 때 심하게 떨렸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과소평가했지. 나는 그들이 네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빨리 내 차를 망가뜨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네가 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산산이 부서졌다. 이 계획이 하마터면 내 유일한 딸을 죽일 뻔했구나. 미안하다. 그 긴 설명을 듣고 작은 거실에는 짙은 침묵이 흘렀다. 아까부터 조용히 듣고 있던 지수 씨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내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평온함 대신 훨씬 더 무서운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내 눈물은 멈췄다. 흐느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고 이후 내 신경을 마비시켰던 공포는 이제 밤 공기 속으로 증발했다.
남편의 배신으로 느꼈던 상처는 얼어붙었다. 한때 사랑과 두려움이 머물던 그 자리에 이제는 차갑고 이성적이며 계산적인 분노로 가득 찬 빈 공간만 남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그리고 최 기사님을 마지막으로 오늘 밤 나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용감한 간호사 지수 씨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이제 매우 안정적이고 평탄하며 치명적으로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내가 기억을 잃은 약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 게임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죠. 나는 여전히 몸을 쑤시는 통증을 무시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내 눈은 앞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금쯤 우리 큰 집에서 편안히 잠들어 내일 아침 나를 고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상상했다. 그 빈금고를 이용할 거예요, 아버지. 나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우리가 직접 그들이 판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내일 우리는 그들이 그 미끼를 물었다고 믿게 만들 겁니다. 최 기사님 집 거실의 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지만 내 몸속의 피는 타오르는 분노로 끓어올랐다. 내 울음은 완전히 멈췄다. 거짓과 탐욕 위에 세워진 가짜 결혼을 위해 흘릴 눈물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등나무 의자에 똑바로 앉아 나무 테이블 위에 낡은 검은색 노트북을 열고 있는 아버지와 최 기사님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수 씨는 내 옆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고 나는 즉시 단숨에 마셨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최 기사님이 무겁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이것이 그날 밤 별장 부두 건너편 덤불 뒤에서 제가 찍은 원본 영상입니다. 별장 주변 숲에서 야생 동물을 관찰할 때 쓰던 망원 렌즈 카메라를 사용했죠. 내 눈은 희미한 방 한가운데서 빛나는 화면에 고정되었다. 영상은 야간 촬영을 위한 적외선 모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흑백이었지만 녹화된 인물들의 모습은 매우 선명했다. 나는 아버지가 어두운 저수지를 향해 나무 부두 끝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뒤에서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체격의 키 큰 남자가 나타났다. 남편이었다. 그는 비겁자처럼 살금살금 걸어왔다. 어떤 논쟁도 경고도 없었다. 남편은 즉시 온 힘을 다해 양손으로 아버지의 등을 밀었다. 소리 없는 영상 속에서 나는 아버지가 앞으로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고 얼어붙은 저수지 물속으로 빠지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가 물에 잠긴 후 카메라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비췄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무 근처에 서서 주변 상황을 침착하게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부두 끝으로 걸어갔다. 그들 둘은 나란히 서서 아버지가 정말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분 동안 잔물결이 있는 물을 응시했다. 그들의 희생자가 죽었다고 확신한 후 남편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들 둘은 마치 쓰레기를 버린 것처럼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태연하게 범죄 현장을 떠났다. 나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될 때까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따끔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녹화 영상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주었다. 3년 동안 나와 같은 침대에서 자고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나를 자기라고 부르던 그 남자는 냉혈한 살인마였다. 그리고 내가 친어머니처럼 존경하고 항상 선물을 사드리던 시어머니는 그에게 명령을 내린 악마였다.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계획, 살인 증거가 있어요, 아버지. 나는 침묵을 깨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매우 평탄하고 차갑게 들렸다. 이 영상만으로도 우리는 그들 둘을 평생 감옥에 쳐넣을 수 있어요. 최 기사님이 이 영상의 촬영자로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고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남자의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 영상은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내 남편은 교활한 뱀장어 같은 놈이다. 그는 우리 회사를 횡령해서 번 돈이 많고 더러운 변호사들과도 연줄이 있지.
그들은 법정에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 이 영상이 디지털 조작의 결과라고 주장하거나 최 기사님이 해고당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어 그의 증언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 기사님이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닫으며 동의했다. 법에서는 단지 일방적인 녹화 영상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알리바이를 완전히 파괴해야 합니다. 그들이 범죄 현장에서 증거물을 손에 든 채 다른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진짜 동기, 즉 유산을 차지하기 위한 강도 및 살인 미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들이 빠져나갈 법적 허점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 계획은 뭐죠? 나는 아버지와 최 기사님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아버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우리는 네가 어릴 때 살았던 집, 도시 외곽에 오랫동안 버려진 그 집의 지하에 있는 낡은 금고를 사용할 것이다. 그 금고는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단단히 박혀 있고 숫자 조합과 물리적인 열쇠로만 열 수 있다. 나는 일부러 내 남편에게 그 금고에 수백 킬로그램의 골드바가 들어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내 남편과 시어머니는 수십억 원의 빚에 쫓겨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 어떻게 그들을 그곳으로 가게 만들죠? 나는 다시 물었다. 내 머리는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만약 우리가 위치와 암호가 담긴 익명의 메시지만 보낸다면 남편은 분명 의심할 거예요. 함정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는 그런 공짜 정보를 조사 없이 받아들일 만큼 어리석지 않아요. 갑자기 내 옆에서 조용히 있던 지수 씨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제가 내일 아침에 그 암호를 전달할게요. 그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셋은 동시에 그 젊은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나는 감사함과 동시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수 씨, 당신은 이미 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했어요. 오늘 밤 제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당신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제 남편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거짓말을 한 걸 알면 당신을 해칠 수도 있어요. 지수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용기로 빛나고 있었다. 저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 병원에서 일하는 거지. 살인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두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저에게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제 언니가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사망했는데 그 쓰레기는 우리가 증거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약한 여자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증오해요. 저는 이미 이 게임에 들어왔고 끝까지 갈 거예요. 병원에서 제 위치는 아직 의심받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저를 그저 당신을 돌보던 평범한 간호사로 생각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의심하지 않게 메시지를 전달할 거죠? 최 기사님이 지수 씨의 용기에 흥미를 보이며 물었다. 아버지는 일어나 방구석에 있는 나무 선반으로 걸어갔다. 그는 낡은 가죽 표지에 작은 노트를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나는 그 노트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내가 10대 시절에 쓴 오래된 일기장이었고 아버지가 옮기기 전까지 별장에 보관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 책을 우리의 마지막 미끼로 사용할 것이다. 아버지가 책의 중간 부분에 있는 빈 페이지를 펴며 말했다. 아버지는 펜을 들고 내 필체를 완벽하게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는 정신이 혼미하고 혼란스러운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는 몇 문장을 썼다. 그 문장 끝에 아버지는 우리 낡은 집 주소와 비밀 숫자 조합을 적었다. 나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아버지가 쓴 글을 읽었다. 머리가 아프다. 아빠 어디 있어요? 저수지에서 아빠를 찾아야 해. 아빠가 우리 낡은 집 목련길 8번지에 금이 있다고 했어. 조합은 4, 1, 1, 8. 그것만 기억나. 지금 당장 아빠를 따라가야 해. 정말 기발해요. 나는 아버지의 의도를 깨닫고 속삭였다. 그들은 내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고 머리에 받은 충격으로 기억이 뒤죽박죽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글을 읽으면 그들은 이게 함정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내 잠재의식이 도망치기 전에 종이 위에 금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확해. 아버지가 지수 씨에게 일기장을 건네며 대답했다. 내일 아셔침 내가 아침 근무를 위해 다시 출근할 때 병원은 분명 환자가 사라져서 발칵 뒤집힐 것이다. 내 남편과 시어머니는 분명 분노에 차서 올 테지. 그때 네가 이 책을 건네야 한다. 최대한 겁에 질린 척해라. 어젯밤 하은이가 사라지기 전에 히스테릭하게 울면서 이 책을 내게 맡겼다고 말해라. 그녀가 죽은 아버지를 따라 저수지로 가고 싶다고 계속 헛소리를 했다고 말해. 지수 씨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들이 며느리가 기억상실증으로 미쳐서 목적 없이 저수지 쪽으로 헤매고 있다고 100% 믿게 만들 거예요. 그들은 미친 환자를 완전히 얕볼 것이고 이 책에 있는 금고 암호에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일 밤 그 가짜 금을 가지러 낡은 집 지하로 들어갈 때 최 기사님이 날카롭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이 기대감으로 번뜩였다. 우리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수십 명의 경찰들과 함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밤은 쉬도록 하죠. 내일은 진정한 복수의 날이 될 겁니다. 나는 등나무 의자에 다시 몸을 기댔다. 피로가 육체를 덮쳐왔지만 정신은 매우 맑고 날카로웠다.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가 흘린 모든 눈물, 내 온몸의 모든 상처, 그리고 그들이 우리 가족에게 남긴 모든 고통에 대해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함정은 깔끔하게 준비되었고 이제 우리는 탐욕스러운 쥐들이 기쁨에 차서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아침 햇살이 최 기사님 집의 나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거실에 있는 우리 네 사람을 감싼 긴장감과는 대조적인 따뜻함을 가져왔다. 새벽부터 우리는 아무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지수 씨는 아침 6시부터 다시 병원으로 출근했고 마치 지난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깔끔한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떠나기 전 최 기사님은 지수 씨의 간호사복 옷깃 뒤에 아주 작은 도청 장치를 부착했다. 그 장치는 지금 내 앞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상자 모양의 무선 신호 수신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 검은 상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최 기사님은 문틀에 기대어 블랙커피 한 잔을 들고 서 있었다. 심장이 그 장치에서 나올 소리를 기다리며 세차게 뛰었다. 우리는 병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정확히 아침 9시 검은 상자에서 나던 잡음이 갑자기 매우 선명한 소란스러운 소리로 바뀌었다. 나는 즉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숨을 참았다. 어떻게 제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 모두 눈뜬 장님이에요? 남편의 고함 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다. 그의 목소리 톤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가득했다. 아내의 안전을 걱정하는 남편의 분노가 아니라 금고 열쇠를 잃어버린 강도의 공황 상태였다. 진정하십시오, 사장님. 저희가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하고 있고 경찰에도 연락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아마도 새벽에 간호사 교대 시간에 혼자 걸어 나가신 것 같습니다. 당직 의사나 병원 보안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정하라니 무슨 소리요? 제 며느리는 심각한 기억상실증에 머리도 다쳤다고요. 만약 걔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병원을 파산할 때까지 소송 걸 줄 아세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거짓말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씁쓸한 웃음이 나올 뻔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내 생명 유지 장치를 뽑자고 제안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걱정하는 척 소리치고 있었다. 소란은 계속되었다.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와 남편의 분노를 진정시키려는 병원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이때였다. 나는 소란의 근원지로 다가가는 발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다.
분명 지수 씨일 것이다. 저기, 죄송합니다. 사장님, 사모님. 도청기를 통해 지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고 매우 겁에 질리고 망설이는 듯 했다. 그 젊은 간호사의 연기력은 칭찬할 만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라는 걸 몰랐다면 나는 지수 씨가 정말로 반쯤 죽을 만큼 겁에 질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무슨 일이야? 당신은 누군데? 남편이 거칠게 쏘아붙였다. 저는 간호사 지수입니다, 사장님. 어젯밤 사모님을 간호했던 사람입니다. 지수 씨가 거의 쥐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환자분께서 새벽에 방에서 사라지시기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아주 히스테릭하게 우시고 정신이 혼미하셨고 눈빛이 아주 텅 비어 있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든 주의를 지수 씨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데? 빨리 말해. 남편이 조급하게 명령했다. 계속 아버님에 대해 헛소리를 하셨어요. 사장님, 머리가 너무 아프고 저수지에서 아버님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책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부서진 기억 속에 남은 것은 이 책과 아버님뿐이라며 보관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후에 저는 진정제를 가지러 나갔고 돌아왔을 때 병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종이와 가죽 표지가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분명 지수 씨의 손에서 강제로 일기장을 빼앗았을 것이다. 나는 숨을 참으며 남편이 탐욕스럽게 내 낡은 일기장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모습을 상상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남편이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매우 달랐다.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억눌린 기쁨의 떨림만이 있었다. 그게 뭔데, 민준아? 그 미친 여자가 뭘 썼는데? 시어머니가 탐욕스러운 속삭임으로 대답했다. 여기 있어. 걔가 적었어. 충격으로 망가진 잠재의식 속에서 금고 위치랑 비밀번호를 적어놨어. 목련길 8번지. 그건 시 외곽에 오랫동안 방치된 걔네 가족 낡은 집이야. 이게 조합 숫자고. 남편이 승리에 찬 목소리로 쇳내거렸다. 시어머니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매우 사악하고 경멸적인 웃음이었다. 아, 정말 멍청한 여자 같으니. 그럼 걔는 정말 기억을 잃고 썩어가는 아버지 시체를 찾으러 저수지로 갔다는 거네. 그냥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얼어 죽게 내버려둬. 민준아, 우리가 더 이상 찾는 척 고생할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남편이 내 솜털을 곤두서게 하는 냉소적인 어조로 동의했다. 시체는 나중에 경찰이 찾게 놔둬. 오늘 밤 우리는 미친 아내를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우리 둘 다 오늘 밤 자정에 그 낡은 집으로 갈 거야. 짐칸이 덮인 트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그 모든 금을 옮기는 거지. 우리는 부자야. 어머니, 내 빚도 다 갚을 수 있어. 그 대화가 끝난 후 남편과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서둘러 멀어지는 것이 들렸다. 그들은 지수 씨에게 더 이상 묻거나 감사 인사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방금 독이 든 아주 날카로운 낚싯바늘을 삼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긴 숨을 내쉬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아까부터 떨리던 손이 이제는 매우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최 기사님은 수신기를 끄고 넓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미끼를 목구멍까지 삼켰습니다. 최 기사님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들은 아가씨를 얕봤습니다. 그들은 아가씨가 정신이 망가진 무력한 졸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의 오만이 오늘 밤 그들의 머리를 부술 망치가 될 겁니다. 아버지는 일어섰고 얼굴이 굳어지고 시선은 단호함으로 가득 찼다. 시간이 없다. 우리는 그들을 위한 성대한 환영 준비를 해야 한다. 최 기사, 지금 당장 경찰에 있는 자네 친구들에게 연락하게.
그들이 정직하고 내 남편의 돈에 매수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걸 확실히 해야 해. 우리는 오늘 오후부터 그 낡은 집 주변의 매복 위치를 정할 것이다. 최 기사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경찰 동료들에게 전화하기 위해 집 밖 베란다로 나갔다. 그 사이 아버지는 부드럽게 나를 바라보며 내 양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걸 감당할 준비가 됐니, 딸아? 너는 오늘 밤 우리 둘을 죽이려 했던 남자와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만약 네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힘들다고 느끼면 여기에 머물고 경찰이 처리하게 해도 된다. 나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안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저는 거기에 있어야 해요, 아버지.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 빈 금고를 열었을 때에 얼굴을 봐야 해요. 저는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을 채우기 전에 그들이 보는 마지막 존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이 속일 수 있는 순진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날 오후 우리 셋은 렌터카를 타고 목련길에 있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낡은 집으로 향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꽤 한적했고 양옆으로는 키 큰 잡초가 무성했다. 집은 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마당은 잡초로 가득했지만 굳건히 서 있었다. 이 집은 내 어린 시절의 많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집은 내 인생을 파괴한 괴물들을 위한 감옥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는 로고 없는 검은색 벤 세대에 나눠 탄 10여 명의 사복 경찰들과 동시에 도착했다. 최 기사님은 그들을 맞이하며 경감 계급의 경찰 간부와 악수했다. 그는 최 기사님의 오랜 친구이자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 간부는 최 기사님의 지시를 주의 깊게 듣고 즉시 부하들에게 낡은 집 주변의 사각지대로 흩어져 배치하라고 명령했다. 일부 경찰은 뒤뜰의 무성한 나무 뒤에 숨었고 다른 일부는 지하로 이어지는 어두운 복도에서 대기했다. 나와 아버지 그리고 최 기사님은 먼지 쌓인 시멘트 계단을 내려가 지하로 들어갔다. 지하 공기는 답답했고 젖은 흙과 녹슨 쇠냄새가 났다. 희미한 빛만 들어오는 지하 공간 끝에는 콘크리트 벽에 직접 박혀있는 거대한 강철 금고가 있었다. 금고 문은 튼튼하고 무거워 보였고 회전식 다이얼 숫자 조합과 복잡한 기계식 열쇠 구멍이 달려 있었다. 이것은 진짜 금고였다. 할아버지께서는 중요한 문서와 가족 보석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셨지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은행으로 옮긴 후로는 비어 있었다. 이 금고는 10수년 동안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는 금고로 다가가 셔츠 주머니에서 두꺼운 흰 종이 한 장과 검은색 마커를 꺼냈다. 크고 굵은 글씨체로 아버지는 짧은 문장 하나를 썼다. 그 후 그는 숫자 조합을 돌리고 무거운 강철 문을 열어 금고 안 빈 공간 한가운데에 그 종이를 놓았다. 그는 다시 문을 닫고 숫자 다이얼을 돌려 단단히 잠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아버지가 결론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는 돌아서서 나와 최 기사님을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 지하 구석에 있는 전기 패널실에 숨어서 저 쥐들이 덧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지하의 주 조명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우리를 덮쳤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모공을 찌르는 것 같았지만 긴장감과 기대감 때문에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러갔다. 내 손목시계에서 똑딱거리는 매 초가 가슴 속에서 망치로 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버지와 최 기사님 사이에 끼어 어둡고 좁은 공간에 서 있었다. 가끔씩 팔에 있는 멍을 쓰다듬으며 그들이 내게 준 고통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밤은 깊어갔다. 시계가 자정 15분을 가리키는 순간 집 밖에서 조용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차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위층에서 들렸다. 그리고 우리 집 1층의 나무 바닥을 밟는 살금살금 걷는 발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최고 속도로 피를 펌프질했다. 그 발소리는 지하로 향하는 시멘트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시멘트와 부딪히는 구두굽 소리가 하나씩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다.
두 개의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지하의 어둠을 훑었다. 먼지가 날리는 공간을 이리저리 비추다가 마침내 그 빛은 거대한 금고의 강철문에 멈췄다. 방 끝에서 매우 탐욕스러운 숨소리가 들렸다. 찾았어, 어머니. 남편이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엄청난 기쁨에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진짜로 찾았어. 좁은 전기 패널실 안의 공기는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감히 숨을 깊게 들이쉬지도 못했다. 아버지는 내 오른쪽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어깨가 내 어깨에 닿으며 소리 없이 힘을 실어주었다. 내 왼쪽에서는 최 기사님이 지하의 주 조명 스위치를 단단하고 준비된 손으로 쥐고 있었다. 우리 셋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밖을 엿보기 위해 살짝 열린 나무 문의 작은 틈만이 우리를 분리하고 있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지하의 시멘트 바닥과 부딪히는 구두굽 소리가 축축한 벽에 반사되어 울려 퍼졌다. 두 개의 큰 손전등에서 나온 빛이 방을 훑으며 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갈랐다. 그 빛은 마침내 방 끝에 단단히 박혀있는 거대한 강철 금고 문에 멈췄다. 찾았어, 어머니. 남편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지하의 정적 속에서 매우 선명하게 들렸다. 그의 말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기쁨과 탐욕의 물결 때문에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로 찾았어. 그 멍청한 늙은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어. 누가 밖에서 우리 손전등 불빛을 보기 전에 빨리 열어 시어머니가 조급함이 가득한 붕대거리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조합 숫자가 뭐였지? 틀리게 돌리지 않도록 해. 이 금고가 자동으로 잠기는 건 원치 않아. 4, 1, 1, 8. 남편이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다. 내 미친 아내가 일기장에 숫자를 아주 선명하게 적어놨지. 그녀의 망가진 뇌가 오히려 우리 모든 재정 문제의 탈출구를 제공해 줄 누가 알았겠어. 이 모든 금을 가져간 후에 나는 내 모든 도박 빚을 갚고 우리는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여자는 그냥 저수지가에서 얼어 죽게 놔도 경찰은 그냥 사고 후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 말이 남편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것을 듣고 내 마음은 천천히 베이는 것 같았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썩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가 그렇게 태연하게 내 죽음을 계획하는 것을 듣는 것은 여전히 실제적인 아픔을 주었다. 내 옆에 서 있던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턱은 엄청난 분노를 참느라 굳어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팔을 만지며 우리가 침착하게 가장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손전등 불빛은 이제 금고무늬 숫자 다이얼에 집중되었다. 나는 남편이 조합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할 때 금속이 마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딸깍. 첫 번째 숫자 4. 남편이 중얼거렸다. 딸깍. 두 번째 1. 딸깍. 세 번째 1. 더 무겁고 긴 딸깍 소리가 회전을 끝냈다. 8.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쇠지렛대를 지렛대 구멍에 넣고 강철 금고 문의 손잡이를 온 힘을 다해 당겼다. 10수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아 녹슨 금속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수백 킬로그램 무게의 강철문이 마침내 활짝 열렸음을 알리며 크게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손전등을 안으로 비춰 빨리. 그 금더미를 보고 싶어. 그녀가 탐욕스러운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남편은 칠흑같이 어두운 금고 안으로 손전등 빛을 직접 비췄다. 갑자기 지하를 매우 짙은 정적이 덮쳤다. 승리의 환호성도 오늘 아침 병원 복도에서 그랬던 것 같은 기쁨의 웃음소리도 없었다. 오직 매우 어색하고 섬뜩한 침묵만이 있었다. 금은 어디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공황 상태의 어조로 정적을 깨며 떨렸다. 왜 비어 있는 거야? 네가 말한 그 금괴는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돼. 남편이 더듬거렸다.
그의 손전등 빛은 금고 안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비추며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분명 안에 다른 비밀 공간이 있을 거야. 아니면 그 여자가 금고 위치를 잘못 적었거나. 하지만 이게 그 금고잖아. 왜 안이 텅 비어 있는 거지? 금고 바닥에 저건 뭐야? 저 종이 가져와. 시어머니가 오늘 오후 아버지께서 남겨두신 두꺼운 흰 종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남편의 손은 금고 안으로 몸을 뻗어 그 종이를 집을 때 심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종이 위에 손전등을 비추고 거기에 적힌 굵은 글씨를 읽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 문장을 큰 소리로 읊을 때는 거의 두려움에 찬 흐느낌처럼 들렸다. 뭔가 찾고 있나? 내 사위? 남편이 마지막 단어를 말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최 기사님 쪽으로 고개를 돌려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 기사님은 즉시 주 스위치를 눌렀다. 순식간에 경찰이 지하 천장에 설치해둔 4개의 고출력 조명이 동시에 켜졌다.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밝은 흰빛이 지하의 모든 어둠을 남김없이 지워버렸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반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눈부신 빛 때문에 팔로 눈을 가렸다. 남편의 손에 있던 손전등이 시멘트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들의 눈이 갑작스러운 빛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 셋은 동시에 전기 패널실에서 걸어 나왔다. 내가 가장 앞에서 걸었다. 내 발걸음은 차분하고 확고했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그들 앞에서 정확히 5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오른쪽에는 아버지가 위험 있는 자세로 굳건히 서 있었다. 내 왼쪽에는 최 기사님이 굳은 얼굴로 손에 큰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다. 지하로 들어오는 계단 쪽에서는 지수 씨가 천천히 내려와 돌벽에 몸을 기대고 금고 앞에서 떨고 있는 2사람을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남편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다. 턱이 벌어졌고 눈은 안구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튀어나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나를 그리고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다. 시어머니는 열린 강철 금고문의 등이 부딪힐 때까지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입은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뻐끔거렸다. 유령, 너희 둘 다 죽었잖아. 남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헛소리를 했다. 그의 다리가 풀려 먼지 쌓인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심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버지를 가리켰다. 내가 네가 물에 빠지는 걸 봤어. 내가 직접 밀었다고. 네가 살아있을 리가 없어.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매우 끔찍하고 조금의 따뜻함도 없는 미소였다. 내 말이 맞다. 네가 나를 저수지에 밀었지. 안타깝게도 너는 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비겁했어. 현장에서 도망치느라 너무 바빠서 내가 그날 죽지 않았다는 걸 깨닫지 못했지. 남편의 눈은 나를 향했다. 그의 얼굴에 비친 공포는 내게 엄청난 만족감을 주었다. 그리고 너는 기억 상실이었잖아. 뇌가 망가졌다고. 그 간호사가 네가 아버지 시체를 찾으러 저수지로 도망쳤다고 했어. 나는 가슴 앞에 팔짱을 끼고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그 비참한 남자를 극심한 혐오감으로 쳐다보았다. 기억 상실? 내가 정말 네가 내 차 브레이크를 망가뜨린 걸 잊었을 거라고 생각해? 네가 내 어머니랑 중환자실에서 언제 내 생명 유지 장치를 뽑을지 다투던 걸 내가 잊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다 들었어. 내 사랑하는 남편, 너희 둘 입에서 나온 모든 더러운 말을 다 들었다고. 나는 계단 쪽에서 조롱하듯 손을 흔드는 지수 씨를 가리켰다. 그리고 내가 말한 그 간호사, 그녀가 바로 내가 너희 소나귀에서 도망치도록 도와준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탐욕스럽게 읽었던 그 일기장은 우리가 너희 둘을 이곳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미끼였을 뿐이라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아직 바닥에 앉아 있는 남편의 몸을 찾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 계획이 완벽하다고 했잖아. 우리가 부자가 될 거라고 했잖아. 이제 봐. 우리가 이 계집애랑 걔 아버지한테 함정에 빠졌잖아. 닥쳐라. 이 탐욕스러운 늙은 여자야. 최 기사님이 쩌렁쩌렁한 바리톤 목소리로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즉시 두려움에 입을 다물었다. 최 기사님은 앞으로 걸어 나와 손에 든 태블릿을 높이 들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고 저수지 사건이 있던 밤에 흑백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너희는 잘못된 사람을 해고했어. 너희는 나를 별장에서 쫓아내면 목격자 없이 내 주인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덤불 뒤에서 모든 것을 봤다. 나는 네가 너에게 호화로운 삶을 준 남자를 죽이려 했던 그 순간들을 녹화했지. 남편은 귀를 막고 태블릿 화면을 보기를 거부했다. 그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건 다 모함이야.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너희는 합법적인 증거가 없어. 그런 어두운 영상만으로는 나를 경찰에 데려갈 수 없어. 내 말이 맞아. 그 영상은 내 비싼 변호사로 반박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그의 심장을 직접 찌르는 평탄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너희가 여기에 있어야만 했어. 내 가족 소유의 재산에서 한밤중에 허가 없이 금고를 털고 있는 너희가 계획살인 미수에 무단 침입과 계획 강도 혐의까지 더해지면 어떤 판사도 너희를 풀어주지 않을 거야. 갑자기 지하 계단을 아주 빠르게 내려오는 육중한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복과 사복을 입은 10여 명의 경찰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즉시 남편과 시어머니를 포위하고 단호하게 총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머리 뒤로 깍지 껴. 당신들 둘은 계획 살인 미수, 재물 손괴, 그리고 중강도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최 기사님의 친구인 경감 간부가 단호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시어머니는 즉시 울부짖으며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닥에 몸을 던지고 용서를 빌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소리쳤다. 모든 잘못을 자신의 친아들에게 떠넘겼다. 그 사이 남편은 그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생기가 사라졌다. 몸집이 큰 2명의 경찰이 남편의 몸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벽돌벽에 부딪히게 한 뒤 양손을 등 뒤로 매우 거칠게 수갑을 채웠다. 쇠수갑이 찰칵하는 소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경찰이 남편을 내가 서 있는 곳을 지나 끌고 갈 때 남편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절망과 엄청난 공포의 눈물로 가득했다. 자기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 생각했어. 빚이 너무 많았어.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나는 내 남편이잖아. 그가 비참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동정심도 연민도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한 사랑의 찌꺼기도 내 마음에는 전혀 없었다. 나는 얼굴을 그의 귀에 가까이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내 남편은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건 평생 감옥에서 썩을 죄수일 뿐이야. 잘 가. 나는 고개를 돌려 경찰들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지하 계단을 통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순찰차로 끌고 가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그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은 서서히 밤의 정적을 깨는 경찰 사이렌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아버지는 내 어깨를 꽉 감싸 안고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내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이 게임은 끝났고 내가 승자로 남았다. 법적 절차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가짜 유산을 노리고 장인과 아내를 살해하려 한 사위의 체포 소식은 여러 언론 매체에서 전국적인 뉴스로 터져나왔다. 대중은 크게 분노했고 매일 이 사건을 조명하며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을 매우 투명하게 수사하도록 엄청난 압력을 가했다. 기자들로 붐비는 차갑고 답답한 법정에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맨 앞줄에 앉았다.
우리는 남편이 고용한 비싼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노력은 남김없이 무너졌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너무나 강력하고 반박할 수 없었다. 최 기사님이 첫 번째 핵심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단호한 바리톤 목소리로 별장 저수지 사건 밤의 녹화 영상을 법정의 대형 프로젝터 화면에 재생했다. 모든 방청객은 남편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를 미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다음 지수 씨가 선서하에 증언했다. 매우 용감한 그 젊은 간호사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비밀 금고 암호를 얻기 위해 중환자실에서 내 치료를 중단하려 계획했던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수 씨의 논리 정연하고 전문적이며 병원 의료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증언은 남편 측 변호인단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파멸의 정점은 시어머니가 사형 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친아들을 배신하기로 선택했을 때였다. 판사 앞에서 시어머니는 가짜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살인 계획은 남편이 불법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꾸민 것이라고 증언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남편은 증오와 절망이 가득한 눈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법의 눈앞에서 서로를 파멸시켰다. 선고일, 판사는 감형 가능성 없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남편은 나와 아버지에 대한 2중 1급 계획 살인 미수와 사기 및 강도 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시어머니는 살인 계획의 주모자이자 공범으로 인정되어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다음 날 가정법원은 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나는 빚을 갚기 위해 압류되고 얼마 남지 않은 전 남편의 재산에서 단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에서 그의 성을 버리고 우리 집에서 그의 존재 흔적을 모두 지우고 내 머릿속에서 그의 모든 기억을 삭제했다. 나는 자유로웠다.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으로 돌아왔다. 법적 폭풍이 지나간 지 몇 주 후 아버지는 나를 도심에 위치한 한 대형 시중은행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은행 지점장의 직접적인 환대를 받으며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춘 매우 비밀스러운 보관 시설이 있는 지하로 안내받았다. 3개의 강철문과 홍채 스캐너를 통과한 후 아버지는 긴 기계식 열쇠를 큰 보관함에 넣었다. 보관함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잠시 숨을 참았다. 아버지는 전 남편에게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눈부신 수백 킬로그램의 골드바가 정말로 있었다. 그 금들은 그 강철 상자 안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전 남편으로 인해 거의 파산할 뻔했던 우리 가족의 비유동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로 대부분을 순금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그 금은 낡은 집에 숨겨져 있지 않았고 이 도시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다. 이 모든 게 내 것이다, 딸아. 아버지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이제 늙었다. 이 많은 재산을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지. 나는 내가 이 부를 이용해 내 삶을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 세계 일주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 비극을 잊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라. 나는 그 눈부신 금더미를 바라보았다. 이 재산이 남편을 악마로 만들었다. 이 재산이 아버지와 내 목숨을 거의 앗아갈 뻔했다. 예전이라면 나는 이 돈으로 명품 옷을 사거나 우리 별장을 확장하는 데 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한 후 세상에 대한 내 관점은 180도 바뀌었다. 나는 중환자실에서의 마비되는 공포를 기억했다. 마비된 몸에 갇혀 무력감을 느꼈던 것을 기억했다. 나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내 살인을 계획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걸 저 혼자 간직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겪은 고통을 치유하는 무언가로 바꾸고 싶어요. 세상에는 유해한 결혼 생활에 갇힌 여성들이 많아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조종당하고 학대당하고 도망칠 곳 없는 여성들이요. 그들은 저처럼 똑똑한 아버지와 용감한 동료가 있는 행운을 누리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을 위한 보호소를 짓고 싶어요. 그들의 어두운 삶 속에서 등불이 될 장소를요. 아버지는 활짝 웃었다. 그의 눈은 무한한 자부심으로 빛났다. 그는 나를 꽉 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나는 내 어떤 결정이든 지지할 것이다. 딸아, 그 등불을 함께 만들자꾸나. 6개월 후 조용한 도시 외곽의 무성한 나무에 둘러싸인 넓고 아름다운 부지 위에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 양식의 큰 건물이 공식적으로 세워졌다. 정문에는 빈누리 재단, 통합보호 및 긴급법률지원센터라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다. 이 재단은 단순한 보호소나 쉼터가 아니었다. 우리는 신체적 폭력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완벽한 의료시설, 정신적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학자, 그리고 조종적이고 폭력적인 가족이나 배우자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성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된 전문가, 변호사 팀을 갖추기고 있었다. 개소식 날, 분위기는 매우 붐비고 감동적이었다. 나는 재단 앞마당의 작은 연단에 서서 내 인생 여정에서 매우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맨 앞줄에는 지수 씨가 빈누리 재단 건강시설 책임자라는 직책이 적힌 명찰이 달린 새로운 흰색 의료복을 입고 서 있었다. 나는 그녀를 오래된 병원의 힘든 직장에서 데려와 몇 배의 급여와 훨씬 더 나은 시설을 제공했다. 이 세상에 그녀만큼 진실하고 용감한 마음을 가진 간호사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지수 씨 옆에는 짙은 남색 근무복을 입고 매우 늠름해 보이는 최 기사님이 서 있었다. 그는 이제 빈누리 재단의 운영 및 보안 책임자를 맡고 있었다. 그 전직 형사가 보안팀을 이끄는 한 어떤 위협이나 악당도 이 재단의 문을 뚫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아버지는 귀빈석에 앉아 아침부터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개소식은 테이프 커팅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졌다. 행사가 끝난 후 나는 깨끗하고 밝은 재단 건물의 복도를 거닐었다. 끔찍한 가정 상황에서 막 구조된 몇몇 여성들이 정원에 앉아 수줍게 미소 지으며 햇볕을 즐기는 것을 보았다. 다시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그들의 얼굴을 보니 내 과거의 모든 피로와 트라우마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느껴졌다. 나는 재단 뒤편 테라스로 나가 만개한 꽃밭을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저녁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제스민 향기를 가져왔다. 나는 더 이상 거짓 약속에 쉽게 속는 약하고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 배신은 나를 산산조각내고 탐욕과 고통의 불길 속에서 나를 태웠다. 그러나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에서 단련된 쇠 조각처럼 나는 재가 되어 타버리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훨씬 더 강하고 더 날카로우며 다시는 부러지지 않을 강철 검으로 단련되었다. 코마에서 깨어난 것은 내 악몽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오늘 활짝 뜬 눈과 맑은 정신으로 나는 마침내 진정으로 살아있다. 나는 계속해서 이곳에 굳건히 서서 더 이상 어떤 여성도 자신의 집에서 침묵과 공포 속에서 울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나의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